염색체가 이상하게 된 것이 네. 암이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발견을 하신 분이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계셨던 분인데 그 대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다 보니까 저 염색체 이름도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 내전 염색체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런 게 생기길 기원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항암제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간 항암제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왔거든요. 맞습니다. 과거랑 달리 이제 암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재미난 주제를 너무 재미난 너무 주제.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 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회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빈 박사님. 저희 기관 이름이 조금 이제 IBS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IBS는 기초과학연구원이고 저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서 약자는 이제 KBSI로 되어 있습니다. KBSI? 네, KBSI. KBSI가 예. 저희 약자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랬거든요.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원인이 암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암에 대한 역사가 또 있을 테니까 또 집 들어오네요. 네, 또 집 들어오나요? 맞습니다. 네. 인류 최초의 암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2500년경에 고대 이집트의 어떤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암이라고 한 단어가 없었으니까 암이라는 단어가 써있지 않았지만 그 질병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이게 유방암에 대한 묘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 암이라는 게 되게 고대에서부터 발병되어 왔고 굉장히 무서워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때에는 이제 치료법이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그냥 걸리면은 뭐 죽는 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중세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발전이 있었어요. 해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고대에는 이 해부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다, 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그 해부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맞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거 얘기하면 너무 아재 티가 나는데 드라마 허준에 나옵니다. 맞아요. 드라마 허준에 허준. 그 허준 스승님 유이태 선생님 그 이순재 선생님이거든요. 이순재 선생님이 해부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대.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 우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제 해부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왔죠. 맞습니다. 진짜로 질병의 원인을 알려면 해부를 해서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암의 원인을 뭐 아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와서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자연 법칙을 이성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생겨나게 됐고 질병 역시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 이성적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해부학이 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암에 대한 지식도 좀 늘어난 거죠. 암이라는 게 어떤 장기에서 기인된 거다. 위암, 폐암 이렇게 암 앞에 어떤 장기를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요때서야 좀 지식이 생겨난 거죠. 네, 어느 부위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 거구나. 그 장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암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했어요. 원인까지 알려면은 세포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고 또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들도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렀어야 됐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버트 훅이라는 분이 최초의 현미경을 제작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로버트 훅이라는 분이 만든 최초의 이제 현미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걸로 최초로 찍어본 그런 사진인데요. 코르크 마개를 찍었다고 하는데 저기 보면 이제 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세포인 거예요. 저런 결과들을 토대로 생물체라는 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서야 약간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9세기쯤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질병도 늘어나고 뭐 전염병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식을 토대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보자 라는 노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타나신 분이 루돌프 피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이 주장하셨던 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질병이 일어난 이유가 세포의 어떤 기능적이거나 형태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암 연구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어요. 어. 암이라는 게 왜 일어났을까? 세포를 봐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찍으신 거죠. 오른쪽 사진에 가운데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이제 암 조직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세포들인데 현미경 사진을 보면서 암세포라는 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는 이유가 너무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측 사진 어떻게 찍는 거냐면은 네. 우리 대패 삼겹살 알죠? 네. 대패 삼겹살보다 더 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염색을 시킨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 저렇게 보여요. 근데 암은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일반 세포랑 다르게. 어. 정상 조직이랑 뭔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네. 사실을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암이라는 건 세포의 어떤 무분별한 증식에 의해서 발생하는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암의 원인다운 원인을 이제 제시하신 겁니다. 이제 암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네. 암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세포 증식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면 세포 증식을 막으면 되겠구나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 거죠. 막으면은 생활이 가능한가요? 그래도 세포 자체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일단 세포 증식을 막으면은 암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한 거였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기 시도가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좀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화학무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실명하신 분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쓰였던 굉장히 무서운 화학무기가 있는데 이제 네. 겨자가스라고 하는 화학무기입니다. 겨자가스? 머스타드 가스? 그렇죠. 전 듣기만 해도 눈이 아파요. 이 가스에 이제 노출이 되면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막 수포가 생기고 또 눈에 오래 노출되면 실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실명이 일어나지? 이 머스타드 가스가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특성을 발견한 거예요. 네, 머스타드 가스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이 그러면 이거를 암세포 치료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머스타르젠이라고 하는 이제 오. 화학 약품이 됩니다. 머스타르젠. 네, 이야. 어떻게 보면 최초의 화학 항암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겨자 비슷하대요. 겨자는 아닌 거죠? 실제는 우리가 먹는 거랑은 다른데 색깔은 냄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머스타르젠은 실제로 이제 림프종이라는 암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실제로 암이 좀 없어지는 효과도 봤습니다. 또 부작용이 심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세포들도 많이 죽이거든요, 얘가. 정상세포들도 암세포만큼 엄청 증식하진 않지만 조금씩 느리게 증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강강 약강.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항암제 쓰면은 뭐 머리가 빠지거나 네. 얘네들은 증식이 빠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반 정상 세포도 이제 증식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중에 이제 빠른 애들은 이 항암제한테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을 없애는데 또 다른 독을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세포라는 독을 없앨 때 그보다 더 센 독을 쓴 거예요. 마스타르젠이라는. 그랬더니 암세포보다 약한 정상세포는 당연히 죽어버리는 일이 좀 발생하는 거죠. 초기에 항암제는 기술이 적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상세포에 비록 피해를 줄지언정 이렇게라도 써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부작용이 커가지고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연구가 시작된 계기가 유전학의 발달 때문이었거든요.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분의 사진인데 네. 이분이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시면서 유전학에 이제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키우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네. 완두콩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 세대의 생물학적 특질,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가라는 것을 밝히신 분이에요. 하지만 유전의 법칙은 알았는데 이 유전자라는 게 세포의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자손 세대로 가는지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테오도르 보베리라고 하는 과학자이십니다. 어떻게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걸까라는 네. 걸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은 발생학자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가운데 사진처럼 성게알을 가지고 했어요. 네. 너무 맛있겠다. 그러게요. 우리가 되게 맛있게 먹는 성게알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모델 생물이었어요. 지금은 모델 생물 하면 뭐 마우스 아니면 초파리, 네. 뭐 시엘레강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저때 당시 성게알이 모델 생물이었다고 합니다. 왜죠? 모델 생물은 또 좋은 특성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네. 다음 세대가 빨리 나와야 되고 약을 테스트했는데 이 약이 다음 세대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값도 적당히 싸야 되고 구하기 쉬워야 되고. 네. 잘 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당시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던가 이런 기술들이 부족했는데 성게알은 그냥 밖에 놔둬도 알아서 잘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기 좀 좋은 모델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까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하셨는데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할 때 보면은 염색체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양옆에 딸세포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저게 잘 돼야지만 발생이란 게 잘 되는데 성게알에서 보니까 염색체가 잘 안 나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발생 자체가 안 돼요. 염색체가 나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발생을 할 때,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던 거죠. 그러면서 유전자라는 게 이제 염색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십니다. 동시에 또 이분이 제안하신 게, 암이라는 건 염색체가 비정상적으로 나뉘어지거나 염색체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최초로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에는 이게 사실 맞는 말인 것을 다 알긴 하는데, 당시에는 저게 잘 못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성게알 따위를 연구하시는 분이 뭐 고동생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저런 주장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서질력이 좀 없었고, 또 당시에는 또 안타깝게도 이 염색체를 관찰하는 기술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성게알이 크고 투명하니까 그나마 염색체가 잘 보여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염색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세기가 좀 어려웠고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은 거죠. 주류 의견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1956년에 드디어 인간의 염색체 전체의 숫자를 셀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많이들 아시듯이 23쌍, 46개가 있는 거고요. 염색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염색체까지 모두 완벽하게 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염색체 수 이상이 진짜 질병이랑 관련이 있느냐라는 게 또 사람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이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959년에 염색체 수 이상이랑 질병이랑 최초로 그 연관관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운 증후군 환자의 염색체인데, 다운 증후군 환자는 이렇게 21번 염색체만 이상하게 3개가 있어요. 그러네요. 염색체 수가 이상한 게 질병이랑 연관이 돼 있는구나 라는 것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밝힌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암생물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암이랑도 관련이 있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마침 그에 대한 발견이 바로 다음 해에 밝혀지게 됩니다. 백혈병 중에 한 종류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환자들의 이제 염색체를 보니까 꼭 저렇게 9번 염색체는 굉장히 길게 돼 있고 22번 염색체는 짧게 돼 있어요. 그러네. 9번 거 잘라가지고 22번에 붙여주고 싶다. 정확한 관찰이십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게 나오는데, 그래요? 사실 그렇게 붙여져가지고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염색체가 이상하게 된 것이 네. 암이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발견을 하신 분이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계셨던 분인데, 그 대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다 보니까 저 염색체 이름도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네. 말씀하신 거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보면은 9번 염색체의 끝부분이 잘리고 그 다음에 22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 잘립니다. 저 네. 부분들이 좀 잘 잘리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마침 교묘하게 교차돼서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9번 염색체가 길어지고 22번 염색체는 굉장히 짧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백혈병이 생기더라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염색체가 워낙 여러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이에 말고도 많죠. 다운 증후군도 있고 뭐도 있고, 박사님 말씀해주신 지금 이거는 암이랑 관련된 거다. 네, 악성 종양과 관련된 거다. 염색체 이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암과 관련된 염색체 이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왜 암과 연관이 되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저 22번 염색체에서 암 유발 단백질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단백질 이름이 이제 BCR-ABL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이 특이하게도 암을 유발시킨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BCR-ABL이 왜 암을 유발하는가? 그러니까 짧아진 22번 염색체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BCR-ABL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ABL이라는 단백질 자체는 원래 세포 증식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원래는 기찻길에도 빨간불 있으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ABL은 원래는 잘 발현이 안 되고 있는 단백질이었어요. 가끔씩만 필요할 때 발현이 되는 단백질인데, 22번 염색체로 띵 가버리면서, 원래 9번에 있다가 가버리면서 저 신호등이 없는 기찻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때임에도 계속 나오는데, 아까 저 아이가 하는 일이 세포 증식시키는 일이잖아요. 원래 암이라는 게 무제한적인 세포 증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네. 암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빨간불 켜주는 거를 붙이면 안 돼요? 너무 맞아요. 과학자들도 그런 약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BCR-ABL이라는 원인 물질을 알았으니까 걔를 암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억제하는 물질을 실제로 발견을 하고, 브라이언 드러커라는 교수님이 그게 실제로 백혈병 암을 죽이는지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암을 잘 죽였던 거예요. 네. 이제 원인을 알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맞습니다. 이야. 예. 그래서 이제 환자에 쓰면 되겠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백혈병이 별로 시장성이 없었어요.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암 발병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백혈병이 어디 순위에도 없어요.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인의 거의 0.5% 정도만 걸렸다고 하니까 제약업체들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기껏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봤자 시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아쉽네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드러커 교수님은 실제 환자를 보는 분이시기도 했는데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약은 이미 있는데 이게 임상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제약업체들이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서라도 할 테니까 한 건을 나한테 줘서라도 내가 하겠다. 배수예진을 치셔가지고 연구를 하시니까 제약업체들도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임상에 적용을 하고 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멋있다. 멋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아주 최초의 역사적인 약이죠. 맞습니다. 네. 표적 항암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저 약이 굉장히 대단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 그래프는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 10년 정도 이상 살아있을 확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82년도 이전에는 막 8% 정도만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죠.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는. 근데 글리백이 200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거의 92% 이상이 걸리고 나서도 10년 이상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대단하다.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전에는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던 질병이 이제는 우리가 케어가 가능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뀐 거니까 대단한 항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성과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글리백을 해결했으니까 뭔가 다른 암들도 안타깝게도 쉽게 다른 암으로 잘 이렇게 전파가 안 됐어요. 이미 2000년 즈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600만 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것으로 50% 이상이 돌아가시고 계셔가지고 다른 암들에 대한 주목을 더 많이 받기 시작했던 거죠. 백혈병의 원인이 ABL, BCR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암은 그 원인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에 맞춰가지고 또 약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발견하고 글리백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 40년 이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짧게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처음 원인 물질을 발견하고 약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암들도 그 지리한 기간을 거쳐야만 약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때까지는 쉽게 전파되지 못했다. 그 성과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항체 의약품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개념인데 이 의약품이 다른 암들도 극복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리백이 나왔는데도 정복되지 않은 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글리백이 나온 게 엄청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저게 왜 역사적이냐면 자신감 얻은 거예요. 그쵸. 저런 약이 나올 수 있구나. 심지어 제약회사는 이게 돈이 되는구나. 저런 거 좀 더 개발해보자. 그 와중에 동시에 생물학적인 지식도 막 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와, 이 다른 암들을 극복하려면은 뭐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다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화학 합성 약품만 만들다가 이제 항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이 항체 의약품 항암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항체 의약품을 설명하려면 잠깐 또 과거로 가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많이 과거로 가는데요. 맞습니다. 저분은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신데 우두법이라고 네, 하는 우두법.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소의 혈청을 사람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천연두에 대한 항체를 만드셨어요. 항체가 이제 사람 몸에 생기면 나중에 진짜 천연두에 걸리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소의 혈청을 가지고 항체의 원인 물질, 항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개념을 사용한 건데 항체를 가지고 뭔가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을 극복하고 예방했으니까 항체를 가지고 암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러려면은 항체의 자세한 구조를 또 알아야 정확하게 이를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항체는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Y자처럼 팔을 쭉 뻗고 있는 모습이죠. 모든 항체마다 똑같은 영역이 있는 공통 영역이 있고 항체마다 서로 다르게 생긴 변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변화 영역이 바로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예요. 이렇게 항원이 있으면 거기에 표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항체인데 만약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랑은 다른 특별한 항원이 있다면 특별한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항원으로 쓸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려면은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에는 없는 뭔가가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보니까 암세포는 정상세포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정상세포에 보시면 이제 헐투 리셉터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저게 몇 개 없어요. 적게 있는데 유방암 세포에서 보면은 이 헐투 리셉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헐투 과발현이라고 써 있는데 헐투 리셉터의 역할이 뭐냐면은 저 밖에서 어떤 리간드라 그러는 게 어떤 물질이 바인딩을 하면은 그 안으로 세포 증식 신호를 보냅니다. 즉 저 아이가 많을수록 세포가 증식될 확률이 높은 거죠. 암이라는 게 세포의 무분별한 증식
증식 때문인 거니까 네. 헐투 리셉터가 많은 게 결국 암이 된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헐투 리셉터를 막으면은 암이 증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헐투 리셉터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사람 몸에 넣어주면은 이제 정상세포에는 잘 가지 않고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건요? 저 핵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애는 뺄 수 있나요? 오, 너무 그게 이제 저것도 같이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체를 활용한 항암 치료제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저 유전자가 많으니까 헐투 리셉터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 항체 치료제만으로는 저 유전자까지는 못 건드려요. 하지만 이제 유전자로 인해서 나온 리셉터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래도 최대한 암 성장을 억제하자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걸 건드리기 위한 치료제들도 많이 이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어가지고 찔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 더 가능했으니까 저게 먼저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허셉틴이라고 하는 헐투 표적 항체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약 때문에 유방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체 치료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수많은 항체 치료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 맨 위에 왼쪽 보시면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암 조직을 보면은 혈관 생성이 많이 일어나는 게 특징인데 이거를 막아도 암이 좀 억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막 증식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영양분을 막 다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혈관을 막 만들어요. 영양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관이 많이 생기는 저기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보면 암을 공격하겠구나 해서 저게 나온 거예요. 아,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없애서 얘를 그렇죠. 죽이는- 결과적으로.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혈관을 만들려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네. 그거를 공격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말려 죽이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예. 그 잠깐 이거 조금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예. 얘네들 보면 지금 막 세포 단위도 다 이렇게 막 뭐가 많으면 에너지를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나요? 걔네들이? 에너지 소비율이 다른가요? 소비율이라는 게 하나의 뭐 포도당을 먹어도 얘는 더 많이 내고 얘는 더 에너지 적게 내고 이러냐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암세포는 최대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영양분을 네. 가지고 최대한의 많은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 작용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이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는데 암세포의 특이적인 리셉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특이적인 그런 대사작용을 건드리는 항암 치료도 실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네. 그 외에 퍼제타라고 하는 약물도 나왔고요. 이것도 헐투라는 걸 표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막는 항암 치료제가 나왔고 또 대장암을 막는 대장암의 특이적인 EGFR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막는 얼바툭스라는 거, 그다음에 백혈병, 뭐 다발성 골수증 이런 데에서 이제 CD50이나 CD38이라고 하는 좀 특이적인 그 암의 특이적인 단백질을 막는 항체 치료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항체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암에 대한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 그래프랑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1991년부터 그 전까지 암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빨간색처럼 되지 않고 파란색처럼 됐어요. 즉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덜 죽은 거거든요. 암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그 당시 때 많이 개발된 표적 항암 치료제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암은 위험한 질병이고 많이 발병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으로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이 생기고 있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걸 치유를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아까 많은 약들이 있었잖아요. 네. 유전자 검사를 해요. 아, 그 네네. 다음에 이분한테는 이 약이 들겠다 안 들겠다를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암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시절에 항암 치료하시던 분들은 치료제가 없어도 임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신약 나오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항암제를 써보시고 거기에 이제 혜택을 보신 분도 있고 아쉽게도 그 약이 안 드는 분도 계시고 그랬죠. 네. 그래서 선택권이 많아졌네요. 네, 선택권이 생겼다. 완전 달라진 거죠. 패러다임이. 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하늘색 인사할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